예, 그럼 저희 회사 실무법 특강 좀 거창하긴 한데 수업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 많이 뵙지 못하고 저희가 이제 3번 정도만 좀 뵙게 돼서 아쉬운 면이 있긴 한데요. 일단은 좀 최대한 한정된 차수에서 선생님들께 좀 이렇게 그래도 도움이 좀 되실 수 있게 좀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은 제가 좀 알고, 선생님 혹시 좀 회사 그러면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아, 혹시 일반 쪽을 먼저 취득하셨나요? 아, 일반 가지고 계시고. 아, 그럼 일반 가지고 계신데 이번에 또 회사까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일반 가지고 계시면 뭐 나머지 과목들은 수월 하시니까 회사 실무법만 좀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아, 기존에 그러면은 이쪽으로 커리어는 따로 없으신 거예요? 회사 쪽, 해양 쪽으로? 네. 그러시구나. 근데 뭐 주변에 보면은 회사 쪽 하시는 분들이 다 비슷해요. 다 이제 뭐 가지각색 이제 각자 좀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있으신데 뭐 그냥 고향이 바닷가라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많아가지고 네. 어. 아, 해상 풍경요. 일단 이제 뭐 두 분 계시긴 하지만은 또 아마 이제 회사 쪽에 대해서 업역이나 이런 게 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이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긴 한데 이제 요거는 뭐 선배님이나 후배님들은 약간 좀 업무랑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 도중에 온더 레코드로 좀 말씀드리기 좀 힘든 부분이고 나중에 쉬는 시간 이럴 때 필요하면은 제가 오프 더 레코드로 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일단 저희 이제 자료가 2개 나갔는데 요거 이제 한번 보실까요? 요 자료 하나. 네. 첫 번째 자료입니다. 자, 저희 이제 선택 과목으로 저희 회사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실무법 이제 과목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이게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법이 4개나 들어있고 사실 회사 쪽 관련해서 좀 중요한 법들을 많이 넣었다고 하고 있지만은 뭐 제 생각으로는 몇 개 좀 빠져있긴 해요. 뭐 선박법도 솔직히 빠져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뭐 해상교통안전법이 들어가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업무 하다 보면은 소위 이제 그 바다에서 항행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그 항구, 항만 입출입할 때 그래서 선박 뭐 입출항법 해가지고 그런 법도 있고 그리고 항만법도 있고 뭐 항만운송 사업법도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아마 13년에 이제 그 회사 그때 당시 이제 기술행정사였어. 그때 아마 이제 시험 도입하면서 이렇게 4가지 법을 넣은 것 같아요. 지금 일반도 그렇고 뭐 움직임이 있어요. 일반 행정사도 그렇고 아실 것 같긴 한데 이제 시험제도를 좀 개편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근데 근래에는 안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엔 최소 5년은 걸릴 거고 몇 년은 걸릴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하여튼 이제 개편이 된다면은 분명히 이 회사행정사 쪽도 제가 보기에는 이 실무법 과목이 조금 뭐 범위는 개편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범위가 넓다고는 하지만은 차라리 이게 좀 적당히 그래도 좀 이렇게 익숙해진 범위일 때 빨리 공부하셔가지고 그냥 합격하시고 끝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저희가 좀 생각하지 말고 현재 이제 범위에서 좀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목차를 보시면은 4가지 이제 법을 제가 나열을 했는데 뭐 4가지면 5가지 법이죠. 근데 요거는 조금 배경상을 아셔야 될 게 3번째에 나와 있는 해사안전기본법하고 해상교통안전법 있잖아요. 요거는 원래 해사안전법이라 해가지고 하나의 법으로 돼 있었는데 1년인가 2년 전쯤에 이제 분법이 됐습니다. 분법이 됐는데 크게 의미는 없는 게 이거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제가 묶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2개를 이제 나누면서 뭔가 정말 뭐 획기적인 내용이나 정말 새로운 내용이 들어갔다기보다는 그냥 형식적으로 쪼갰어요. 쪼갰기 때문에 이 2개는 그냥 묶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해사안전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비중만 본다면은 이 해사안전기본법보다는 밑에 나와 있는 해상교통안전법이 훨씬 중요해요. 예. 해상교통안전법이 뭐 항해라든지 뭐 등하관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항행과 관련된 항해와 관련된 내용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중요하고 해사안전기본법은 이 해사안전기본이라는 타이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거는 그냥 여러 가지 이제 뭐 제도 이런 것들 위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좀 이렇게 관념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출제의 대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요거는 제가 순서를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희 이제 공고할 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공고가 돼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회사 시험 과목에 있어서는 아마 이렇게 법의 중요도를 좀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안전법이 제일 중요하고, 뭐 두 번째가 해운법, 세 번째가 이제 과거의 회사안전법, 네 번째가 해양사고심판법. 보통 이렇게 가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면 기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음영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음영이 들어가 있고 별표가 쳐져 있는데 이거 좀 잘못됐습니다. 제가 이제 밑에 보면 별표가 안 들어간 게 있는데, 제가 음영 들어간 것들은 다 별표를 쳤어야 되는데 또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음영이 들어간 것들은 다 별표가 들어갔고, 요거 제가 왜 음영을 넣었겠습니까? 혹시 요거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 음영을 넣었는지? 제가 왜 음영을 넣었냐면은 음영 넣은 게 저희 40점짜리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다 40점짜리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어차피 지금 이제 다른 과목들로 다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이 40점짜리 문제의 중요성은 다들 아실 거예요. 네. 40점짜리 문제에서 기본적인 점수를 가져가셔야 나머지 이제 세 문제 정도에서 최소한의 점수를 받으셔가지고 최소한 뭐 과락이라도 좀 넘어가서 그렇게 점수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점짜리 문제는 되게 중요하고, 그거는 저희 회사 실무법에서도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제가 기출 분석을 할 텐데 요걸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40점짜리 문제는 회사 실무법도 좀 안타깝지만 사례형으로 나오고 있어요. 사례형으로 나오고 있고, 그게 3회 때까지는 40점짜리 문제가 사례형으로 안 나왔는데 4회부터 사례형 문제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례형 문제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된다. 근데 뭐 다른 과목처럼 뭐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제 스킬에 대해서는 푸시는 스킬이나 답안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다다음 마지막 시간쯤에 좀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정도만 알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과목처럼 너무 힘을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 과목은 그냥 제가 좀 설명드리겠지만은 적당히 힘을 넣으시면은 점수를 또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막 범위가 좀 넓고 생소한 분야라고 하셔가지고 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1회차 보시면은 지금 선박안전법, 뭐 해운법, 뭐 이제 과거에는 회사안전법이었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1회차 때는 지금 보면은 이제 40점짜리 문제가 해양사고 심판법에서 나왔어요. 네. 뭐 해양사고 심판법을 제가 정확히 했지만은 정확한 명칭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하실 때 이 법률명도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답안 쓰실 때 분명히 이제 법률명을 처음에 한번 쓰시는데, 내가 그러니까 이 법률의 약칭을 알고 있다고 해서 바로 답안에 뭐 해양사고 심판법 이렇게 적는 거는 바른 습관 아닙니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밑에 나온 것처럼 정식 명칭을 적어주고 이제 뭐 이하 뭐뭐라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약칭을 넣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문제 때는 뭐 신급하고 전속관할이 나왔는데, 뭐 이거는 그냥 심플한 문제였어요. 심플한 문제였고,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오늘 저희가 해운법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텐데, 1회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다 뭐 누구나 예상했던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지도가 나왔는데, 조금 특이한 게 해운법에서 여기 보시면은 선박매매나 용대선의 제한령이 있는데 이게 되게 끄트머리에 들어있어요. 네. 해운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사람과 뭐 물건을 실어 나르는 바다에서 배로 실어 나르는 그런 사업에 대한 걸 말하는 건데, 그럼 당연히 뭐 여객운송이라든지 화물운송 그런 데 초점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건 약간 끄트머리에 있는 되게 약간 변들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게 조금 불이타가 아니냐 싶긴 해요. 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이제 기출이 저희가 12회까지 쌓였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럴 때 한번 나온 게 또 지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좀 분석하실 필요는 있어요. 자, 2회 때 보시면은 2회 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그냥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문제예요. 근데 이제 2회 때는 보면은 어떻습니까? 회사안전법 쪽에서 나왔죠. 뭐 교통안전 특정해역 해가지고 모의 관리방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쯤에 제가 이제 이 회사안전 파트 할 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3회차 보시면은 여기 또 선박안전법에서 나왔죠. 그리고 4회차 보시면은 다시 이제 해양사고 심판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5회차로 가면은 5회차 갔을 때, 자, 이 5회차 해운법 문제가 되게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지금 보면은 해운법에서 지금 40점짜리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쭉 보시면 어떻습니까? 해운법에서는 이때 한번 40점짜리 문제 나오고 이후에 어떻습니까? 40점짜리 문제가 안 나왔어요. 네. 안 나왔다는 걸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지금 5회차까지 약간 이제 그 출제 경향을 보면은 어떠세요? 40점짜리 문제가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죠. 네. 처음에는 해양사고 심판법 나왔다가 해사안전 쪽에서 나왔다가 선박안전 나왔다가 다시 해양사고 심판 갔다가 해운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출제하시는 뭐 해양대 교수님이나
아니면 뭐 해수부 공무원 이런 분들께서도 이제 약간 조금 배려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조금 특이한 게 다른 과목들 보면은 이게 문제가 출제될 때 안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맞죠? 범위가 넓다 보니까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회사시험법 어떻습니까? 약속이나 한 듯이 한번 출제할 때 반드시 한 과목씩 법 하나씩 한 법에서는 문제 과목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죠?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선박안전법, 해운법, 그리고 해상안전기본법하고 해상교통안전법 묶었을 때 해상안전법, 그리고 해양사고심판법 4개로 본다면은 이 4개 중에서 한 번도 시험에 출제 안 된 적은 없어요.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공부하실 때 내 과목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공부를 하시면은 최소한 20점, 40점 이 정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른 과목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가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한 범위에서 시험이 문제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헛땅치는 게 되잖아요. 맞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사시험법은 이 교수님들이 각 법에서 무조건 한 문제씩은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점수를 받아갈 수 있는 여러 개 있다. 예를 들어서 법이 4개가 있는데 이 4개 중에 정말 뭐 2개 정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한 2개 찝어가지고 2개만 죽어라 파시는 거예요. 파시면 뭐 최소한 40점 받으신다는 거죠. 운 좋으면은 40점짜리 문제가 나오게 되면 60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효율성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출분석을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일단 이런 식으로 40점짜리 문제를 제가 좀 보기 위해서 했어요. 보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6회부터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떻습니까? 해사안전법에서 2회 연속으로 나왔고 9회, 10회 보시면은 해양사고심판법에서 2회 연속, 그리고 다시 11회, 12회 때 해사안전법 파트 쪽에서 또 2회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회까지는 계속 이제 약간 순환을 하면서 내다가 6회차부터는 이렇게 2회 연속으로 40점 문제 2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좀 여러분들께서 출제가 많이 안 된 40점짜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운법. 해운법 보시면은 지금 해운법에 3점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자면은 올해는 이제 해운법에서 다시 한번 40점짜리가 나올 만도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요거를 제가 기출분석 하는 이유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뭐 제가 뭐 섣부른 추측일 수도 있지만 어떤 시간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많이 없으시고 지금 사업 입장에 지금 단계에서 회사신호법만 정식으로 공부하기 힘들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를 가장 좋은 거는 이 4가지 법령을 꼼꼼히 다 살펴보시는 게 가장 좋은데 지금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은 약간 중요도 위주로 해가지고 강약 조절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해운법 쪽에 여러분들이 좀 이번 13회 같은 경우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해운법이 지금 40점짜리 문제도 안 나왔고, 네. 그런 상황이라서 해운법에서 한번 40점짜리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해운법을 좀 공부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일부러 해운법을 좀 정리를 했어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해양사고심판법이나 해사안전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4회 연속으로 2번씩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거의 뭐 90% 이상의 확률로 40점짜리 문제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13회 때 40점짜리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박안전법 아니면은 해운법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분명히. 네. 이해되죠? 그리고 선박안전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2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박안전법과 해운법이 너무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약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저의 일단 예측일 뿐이고 또 이거를 뭐 절대적인 걸로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는 굉장히 하셔야 되는데 약간 포인트를 두시란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 기출문서 쭉 받고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면서 계속 보세요. 요 자료를 드린 거는 공부하시면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나은지 계속 보시면 되는데 우리 이제 행정사 시험이 지금 이제 그 실시된 회차가 많지가 않잖아요. 12회 정도니까 한 10회 조금 넘어갔는데 과거에 뭐 4, 5회 정도 됐을 때는 솔직히 기출 문제가 저는 크게 의미는 없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제 출제되는 서술 유형이라든지 그런 정도 확인하는 데는 괜찮았지만은 이게 뭐가 출제인지 모르니까 범위가 넓어서 의미가 없었는데 지금은 12회까지 되다 보니까 솔직히 좀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해양사고심판법을 보시면은 1회 때 보면은 뭐 신급 존속관할 나왔죠. 근데 이게 언제 또 나왔냐면은 9회 때 또 나왔어요. 그리고 뭐 중앙심판원 재결에 대한 소송 해가지고 요게 8회 때도 나오고 10회 때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돼서 출제되는 좀 그런 경향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해사시험법 같은 경우에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선박안전법 같은 경우에는 이거 좀 그나마 다행인 게 40점으로 나올 만한 문제가 몇 개 있어요, 솔직히 선박안전법. 그래서 다만 해운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른 법들에 비해서 사례형 문제를 내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 내용 자체가 조금 약간 좀 딱딱합니다. 그래가지고 공부하기 힘들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선박안전법하고 해운법 쪽에서 40점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해상안전기본법하고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거는 시간을 많이 투입하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는 법이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고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은 항법이 나오잖아요. 항법도 나오고 등하관제 이런 게 나오는데 솔직히 항법이나 등하관제는 사례형으로 내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지금 12회 때 보면은 이 해상교통안전법에서 나왔는데 뭐 교통안전 특정 경우에서의 항로지정제도 경계의무 나왔잖아요. 요거 혹시 문제 보신 분 계신가요? 작년 문제? 작년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문이 이렇습니다. 거의 한 페이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나오게 되면은 진짜 어렵게 되는 거예요. 네. 물론 거기서 이제 사실관계를 걷어내고 나면은 써야 될 내용은 분명한데 어쨌든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상안전 목적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집중하실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40점으로 나오긴 쉽지 않을 거예요. 3회 연속으로 40점 나오긴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20점짜리로 나오게 된다면은 약간 약수량으로 간단한 제도를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포인트를 맞추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양사고심판법이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으시기 되게 좋은 파트예요. 왜냐하면은 이건 절차거든요. 절차고 오늘 이 두 번째 자료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해양사고심판법 이제 기출문제 정리를 할 건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약간 기본적인 사항을 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좀 병행사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것만 이해해도 여기서 답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문제들이 또 있어요. 네, 그 정도로 해양사고심판법은 깊게 생각할 건 아니고 그냥 절차. 여러분들 뭐 민사소송도 그렇고 지금 과목들 중에 행정사시험법은 물론 지금 안 보시겠지만은 선생님 아시겠죠. 근데 작년에든 재작년에든 행정사시험법 보셨을 때 보면은 행정심판법이 있잖아요, 맞죠? 다 절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 과목 중에도 뭐 행정 절차론 보면은 다 절차기 때문에 절차 쪽은 머리를 많이 쓸 건 없어요. 그냥 적당히 외워두고 절차의 흐름만 잘하면은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사고심판법에서 점수 좀 받아야 돼요, 무조건. 왜냐하면은 이 해상교통안전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솔직히 점수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포인트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하면은 자,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할게요. 기출분석은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가셔가지고 읽어보시는데 일단 첫 번째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점짜리 문제가 나올 만한 데가 좀 높은 게 해운법 쪽 같고 해운법이 아니라면은 선박안전법이 나올 것 같다. 좀 그렇게 제가 조금 예측을 해보고요. 해상안전기본법이나 해상교통안전법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좀 어렵고 굉장히 방대한 법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20점짜리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약수를 준비하시면 되고 해양사고심판법은 좀 준비를 잘 해두시면은 또 점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양사고심판법에서 점수를 좀 노리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출문제를 조금 분석해본 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 장 넘기시면은 저희가 이제 수업을 이제 특강을 진행을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이제 뭐 나올 만한 주제들 다 뽑아가지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좋겠지만은 지금 차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기출문제는 다 풀어볼 거예요. 네. 기출문제가 지금 총 어떻게 보면은 48문제? 거의 한 50문제 출제했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제가 좀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고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12회차나 됐기 때문에 기출문제에서 또 반복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린 거고 일단 기출문제 위주로 학습을 하시면서 제가 마지막 시간쯤 해가지고 이제 좀 그나마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제도들 표시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법조문 위주로 간단히 좀 붙여서 정리를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최소한 과락점 이상은 좀 괜찮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자, 한 장 넘기시면 이제 그 해운법 법령 체계가 나오는데 법 공부하실 지금 이제 회사신법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시간이 없으시겠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각 법의 체계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체적으로 막 몇 조 이런 거를 그런 거 이제 막 다 몇 조다 아시기 힘들겠지만은 최소한 장 정도는 좀 기억을 하시고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지 문제가 출제되면 여기에서 나오는구나 출제 범위가 여기에 들어가는구나 그런 대략적인 체계 정도는 자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면 나중에 문제 나왔을 때 문제 해석을 못 해가지고 답을 제대로 못 씁니다. 문제가 문해력이 없어가지고 문해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법령 체계 정도는 좀 기억을 하시고요. 간단히 보면 뭐 여기 나오죠. 뭐 총칙해가지고 나오는데 목적 정의가 나오는데 정의 적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의가 왜 중요한지는 제가 좀 더 말씀드릴 텐데 일단 정의는 뭐 해운법을 보시든 선박안전법을 보시든 뭐 해사안전법을 보시든 아니면 뭐 해양심판법을 보시든 해양사고심판법을 보시든 정의 규정은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 제2장 보시면은 이제 해운법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이 사람과 뭐 화물 이런 것들을 이제 배로 실어 나르는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실어 나르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해상력의 운송 사업 나오죠. 그래서 쭉 나옵니다. 쭉 나오고 여러 가지 주제 참 많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해운법에서 메인이에요. 네. 해운법에서 가장 메인은 해상력의 운송 사업입니다. 실제로 저희 기출에서도 보면은 여기서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고 내용 자체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공부하실 때 1순위로 보셔야 될 거는 여기 나와 있는 해상력의 운송 사업이에요. 네. 자, 한 장 넘기시면 이제 제3장 해가지고 해상 화물 운송 사업이 나오죠. 요거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물건을 실어 나르는 화물입니다. 화물. 네. 해상 화물 운송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인명 피해는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약간 이제 이 규제 강도도 덜한 편이고 웬만한 내용들을 다 여객 운송에 있는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답안 쓰실 때 내가 정말 해상 화물 운송 사업 문제가 나왔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여객 사업 관련한 내용들을 그냥 대충 갖다 쓰여도 반은 갑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되고 물론 여객 운송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면허고요. 네, 여기 나와 있는 화물 운송업 같은 경우에는 면허제가 아니라 등록제입니다. 그 정도는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면허제, 등록제 그거는 구분하셔야 되고 제4장 보시면은 뭐 중개업, 해운 대리점업, 선박대업, 선박관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큰 두 가지 여객 운송업과 화물 운송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사업들에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출제가 여기 안 됐거든요. 제4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회가 지나갔는데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이게 맞을 겁니다. 저도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예. 이 제4장에는 출제가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해운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한번 나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문이 몇 개 안 되니까 이거를 너무 자세하게 쓰실 필요는 없고 일단 제4장이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으시려면은 해운 중개업이 뭔지, 대리점업이 뭔지, 대업이 뭔지, 선박관리 뭔지 개념을 아셔야 되겠죠. 정규정 정리를 잘 하신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간단한 조문들 정도로 정리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뭐 약수령 나온다면은 충분히 점수 받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4장 같은 경우에도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5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요거는 이제 뭐 지원사업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요거는 기존에 출제 좀 됐었습니다. 저희 좀 이따 저희 기출문제 보겠지만은 출제 몇 번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올 수도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딴 데 나올 때가 많기 때문에 조금 중요도는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지는데 여기는 조금 이제 최근에 좀 중요한 게 안 됐어요. 한 장 넘겨보시면은 뒤에 제47조에 이해해가지고 뭐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해가지고 있거든요. 요게 최근에 좀 많이 좀 하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실제로 업무할 때 요거 의뢰받은 적도 있고 해가지고 뭐 이런 거라든지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친환경 선박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제도들이 요새 약간 좀 이렇게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약간 시사성 문제로 본다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보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시험 준비할 때 원래 제껴도 되는 부분입니다. 보칙, 벌칙 이런 것도 제껴도 되는데 조금 특이한 게 49조 보시면은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있죠. 여기 언제 나왔습니까? 1회 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참 특이했죠. 근데 이제 이 선박의 매매 용대선 제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이제 관리 차원에서 들어가는 주제라서 보칙에 들어갈 만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위에 들어가도 될 정도로 관리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좀 중요한 파트이긴 한데 여기 빠져있기 때문에 나왔던 거고요. 제 생각으로는 요거 외에는 나올 거 없습니다. 보칙에서는 선박의 매매 용대선 제한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거 외에는 나올 게 없기 때문에 보칙이나 벌칙은 과감하게 제끼시면 돼요. 이거는 뭐 지금 시간이 있다면은 여러분 다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칙 벌칙은 여기 49조 하나만 체크해 두시고 가시면 되고 49조 같은 경우는 좀 이따 저희가 볼 1회 기출이 있기 때문에 따로 보지 마세요. 그냥 1회 기출문제 제가 풀이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냥 그거 외워버리세요. 외워버리시고 또 나오면 그냥 그거 쓰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칙하고 벌칙은 제끼시고 정리를 하자면은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그런 그냥 주요한 제도들에 조금 더 치중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은 이제 해운법에 가지고 제가 정의 규정을 모아놨어요. 요거는 각 법을 보면 제1조 목적, 보통 제2조 정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이거는 저희 특강할 때마다 각 법 할 때마다 정의 규정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보세요. 계속. 정말 이거는 제가 별표를 한 100개 쳐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정의 규정을 여러분들이 암기가 잘 돼 있으시면은 나중에 문제 나왔을 때 내가 진짜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단어 하나 알면 뭡니까? 정의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 내가 쓸 수가 있잖아요. 맞죠? 이게 사실 내가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소위 이제 브리타라고 그러잖아요. 브리타 나왔을 때 정의 규정만 암기가 잘 돼 있어도 쓸거리가 생기거든요. 그거 정의를 쓴 다음에 그냥 거기다가 소설 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정의 규정마저도 못 쓰겠는다면 점수가 안 나오겠죠. 네, 그래서 그 관점이기 때문에 각 법의 정의 규정은 여러분들께서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최소한의 키워드 정도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5페이지 보시면 일단 해운법이 나오는데 해운법은 딴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해운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해운?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해운은 딴 게 아니고 바다에 자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뭐 바다뿐만 아니라 내수면도 포함을 하지만 어쨌든 사람과 화물을 배로 실어 나르는 그런 업종을 말하는 건데 그런 걸 전체로 제가 해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운이 이제 그런 정의로 되어 있는 이상 가장 중요한 거는 해운 관련 사업에 있어서는 해상 여객 운송 사업하고 뒤에 나와 있는 해상 화물 운송 사업 요 두 개가 중요한 거죠. 요 두 개가 메인이죠. 그러니까 해상 여객 운송 사업은 사람을 실어 나르는 거고 해상 화물 운송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실어 나르는 거죠. 요게 메인이고 자 이런 여객이나 화물 운송 사업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보조적 사업으로 들어온 게 뒤에 나오는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업, 선박관리업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정의를 보셨을 때 지금 6가지가 나와 있는데 해상화물 운송사업 뒤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슬래시를 딱 그어주세요. 요건데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네. 아이고. 그래서 해상여객 운송사업, 해상화물 운송사업 하나 나누고 뭐 중개업, 대리점업, 뭐 선박대업, 관리업 4개 나뉜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고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이렇게 뭐 여객 운송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화물 운송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중개업, 대리점업, 대여업, 관리업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렇게 파트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정의규정으로 나오는 게 여객선이 나와요. 여객선. 여객선은 어느 사업에서 나오는 개념이겠습니까? 여객선이라는 거는 사람을 실어 나르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위에 나와 있는 해상 여객 운송 사업. 거기서 여객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상 여객 운송 사업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여객선이 필요한 거예요. 해상 여객 운송 사업에서의 물적인 설비가 여객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객선은 여러분들께서 정의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보면은 되게 애매하게 돼 있어요.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물 영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게 선박안전법이라는 타 법에서 개념을 빌려오고 그리고 빌려왔으면 뭐 그대로 쓰면 되는데 뭡니까? 다시 해양수산물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선박안전법과 해양수산물령을 합쳐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밑에 나와 있는 제가 이제 밑에 박스칸 보시면은 그게 해양수산물령의 내용을 가져온 거거든요. 요거예요, 요거네. 여객선에 만약에 정의를 쓰는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위에 나온 것처럼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물령을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거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요거는 그냥 어느 법이고 어느 규정된 거고 실제로는 나와 있는 게 해양수산물령에 나와 있는 밑에 박스칸 내용이에요. 그래서 종류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객선이란 다음 각 선박을 말한다. 이렇게 하면서 밑에 있는 걸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 내용 좀 기억을 해주시고 1번 보시면은 여객 전용 여객선 돼 있죠. 뭐 여객만 운송선박 이건 당연한 얘기고 자 2번 보시면은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도 같이 가져가는 거죠. 네. 이게 일반적이겠죠. 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카페리 배럴 때 나오지만은 요게 키워드가 몇 개 있는데 일단 2번에서는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일반 카페리 여객선, 두 번째 쾌속 카페리 여객선. 자 카페리는 뭐냐면은 카페리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세 가지가 전부 다 여객 및 화물 겸용이기 때문에 일반 화물 말고 뭐도 실을 수 있을까요? 차도 실을 수 있습니다. 차. 네. 운송선도 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차도 실을 수 있는데 가나 같은 경우에는 차를 실을 수 있는 그 차량 적재 구역이 폐위 막혀 있다는 거예요. 천장이. 이게 폐이란 말이 들어있었는데 나중에 사진 보시면 아시면 막혀 있습니다. 천장이. 차 보면 이제 그 페리선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보통 적재할 때 어디로 들어갑니까? 저는 뭐 일 때문에 섬에 자주 가가지고 아는데 차를 자주 가지고 가거든요. 탈 때 보면은 여기 이런 데 밑에 이쪽으로 들어가죠. 이쪽으로. 기억되니까 이렇게 해서 차가 들어가잖아요. 저게 적재는. 이거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요게 여기 나와 있는 카페리예요. 카페리. 그러니까 카페리는 이렇게 당연히 밑에 들어가는 거는 막혀 있죠. 이렇게 천장이 막혀 있는 겁니다. 지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막혀 있는데 일반과 쾌속의 차이점은 뭐냐면 속도의 차이죠. 속도가 얼마입니까? 시속 25노트. 그래서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자, 차도선은 뭐냐면은 똑같아요.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에 맞는데 이건 차이가 뭐냐면은 뒤에 나오죠. 차량 구역이 뭡니까? 폐위되지 않았다. 차를 싣는데 어디에 싣는다? 이런 데 싣는 거예요.
밑에 싣는 게 아니고 위에 싣는 거. 간혹 이런 선들이 있습니다. 자도선에 가시는 위에 차량이 막 밖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육상에. 그래서 그 차이라고 간단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이제 기본적인 정의라서 이거를 뭐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일단 알아두시면 도움, 뭐 암기하시기 쉽죠? 요거 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자, 두 번째. 해상 여객 운송 사업. 자, 중요하죠. 개념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요거는 밑에 나와 있는 그 종류를 잘 아셔야 돼요. 종류. 그리고 이 종류별로 뭔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종류를 알아야만이 구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 종류 6가지를 좀 기억을 하시는 거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자, 해상 여객 운송 사업은 해상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해상과 접해 있는 내륙수로에서 여객선 또는 뭐 수면 비행 선박 나오는데 이건 여객선 등이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런 사업들. 근데 자, 항만운송 사업법에 나와 있는 항만운송 관련 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정의를 하자면은 뭔가 해상과 접해 있는 내륙수로, 네, 이런 데서 사람이 줍니다. 화물만 실어 나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나 사람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건데 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항만운송 관련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것들, 이런 걸 말한다는 겁니다. 네. 자, 종류가 중요한데 밑에 나오죠. 자, 뭐 내항, 외항 이렇게 나오죠. 내항과 외항의 차이점은, 내항은 뭐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는 건데 국내항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내항이에요. 네. 외항은 뭐냐면은 국내항에서 어디로 간다? 외국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해외로 나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내항, 외항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기, 부전기의 차이가 뭐고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정한 시간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소위 이제 뭐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무슨 선이라고 그러죠? 라이너선 얘기하는 라이너선. 네. 이건 그냥 참고로 하는 라이너선이라고 보통 그러고요. 부전기 같은 경우는 이게 스케줄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때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이거 보통 이제 뭐 트램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전기 같은 경우는 뭐 라이너선, 부전기는 트램퍼선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내항과 전기, 내항과 부전기 그런다. 외항도 외항과 전기, 외항과 외항 부전기 이렇게 나오죠. 자, 순항여객 운송 사업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뭘 생각이 드냐면은 크루즈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 돌아다니면서 순항이죠, 순항. 왔다 갔다 한다기보다는 그냥 관광 목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잠깐 기항했다가 내렸다 관광하고 또 돌아다니고 그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운송 개념보다는 약간 관광 목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순항여객 운송 사업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 크루즈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루즈선. 자, 복합 같은 경우에는 위에 나와 있는 1부터 4까지의 내항이든 외항이든 전기 부전기든 어쨌든 일반적인 여객 운송 사업가 중에 하나와 5번에 나와 있는 순항, 크루즈를 합친 거. 그걸 저희가 복합 해상 여객 운송 사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 개념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류 정도는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은 해상항 운송 사업이 나오는데 이거 똑같습니다. 개념은 위에 이제 여객 운송 사업을 기억을 하시면은 밑에 것도 비슷하죠. 해상과 접해 내륙수로에서 자, 선박, 뭐 예선에 결합된 뭐 부선을 포함한다. 뭐 예선, 부선. 예선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마 영상에서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되게 작은 배가 막 큰 배를 끌고 가는 배도 있잖아요. 맞죠? 네. 배가 들어올 때 힘이 좋은 배가 뭐 터그선에 끌고 오는데 그걸 예선이라고 그러고 부선 같은 경우에는 끌려오는 배, 그냥 판판하게 되는 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배를 저희가 보통 부선이라고 하는데 개념까지는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어쨌든 선박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렇게 한다. 그런 선박을 말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제외되는 게 뭡니까? 수산업자가 어선이 이렇게 어장에서 제품 운송하는 이런 것도 다 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외가 안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항만운송 사업법에 따른 뭐 항만운송 사업 외의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항만운송 사업이란 거는 결론적으로 항만에서 이 짐을 소위 이제 하역하는 거, 싣고 내리는 거, 그걸 말하는 거군요. 그거 말고 짐을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여기 나오는 해상을 운송 사업에 가는 거고, 항만에 정박해가지고 짐을 싣고 내린다. 그거는 항만 운송 사업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구분하시면 되고, 해상을 운송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내항, 외항 전기, 외항 부전기 나오죠. 위랑 비슷합니다. 이제 당연히 뭐 크루즈는 없겠죠. 네, 없으니까 다 빼고 종류는 3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이제 용대선 나오는데, 용대선은 말은 쭉 나와 있지만 그냥 뭡니까? 용선 대선이면 말이죠. 그냥 선박 빌리는 거예요. 이건 내가 선박을 뭐 직접 구입해가지고 운항을 시킬 만한 자금적 여력이 없으니까 그냥 빌려가지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 게 뭐 나용선 이런 거 나오거든요. 국적지득분 나용선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건 제가 뒤에 한번 좀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용대선이라는 거는 정의 개념 읽으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요거는 배를 빌려서 용선, 대선 다 빌린다는 개념입니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나와 있는 5번에서 중개업, 뭐 대리점업, 선박대업, 선박관리업 쭉 나와 있는데 요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는데 내용 자체가 다 그냥 그 내용입니다. 뭐 중개하는 거. 그리고 이제 대리점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이제 해상행정사업하고 좀 비슷하죠. 네. 해상적 운송사업이나 해상항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실제로 관련된 행정 업무들을 이 해운 대리점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나중에 따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자, 뭐 선박 대업, 선박 관리업, 뭐 여기 나있는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그냥 개념 정도만 정확히 아시면 되고. 선박 현대화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요게 중간에 한번 그 지원책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개념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뭐 정부가 선정한 해운업자가 정부의 재정 지원 또는 금융 지원받아 DMR이 중요하죠. 낡은 선박을 대체하거나 새로이 건조하는 거네. 그러니까 최근에 되게 이제 해수부 이런 데서 좀 이렇게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친환경 선박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그리고 여기 나오는 선박 현대화 지원 사업 이런 것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단어의 의미를 알아주면 좋습니다. 화주란 뭐 당연히 네, 그 물건의 주인이죠. 네. 해상항 운송을 하는데 물건 주인을 말하는 거고. 자, 안전관리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안전운항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을 한다. 개념이 나와 있는데 선장, 뭐 22조에 따른 용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선장, 해원, 선박운전 운항관리자, 해상안전감독관 그리고 마 보시면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부령이 안 정하고 있어요. 제정이 안 됐습니다. 이건 그냥 과감하게 이거 끄어두세요. 안 써도 됩니다. 줄 끄어버리시고 그냥 제가 저렇게 했는데 4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선장, 해원, 선박운항관리자, 해상안전감독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건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좀 보시고 공부하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이 법에서 뭔가 좀 위임을 많이 시켰는데 실제로 규정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것들은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각 이제 법에서 좀 중요한 주제들을 제가 뽑아가지고 다 정리를 해드리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시간상으로 그러지 못합니다. 저희가 특강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출문제가 시비에나 누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들을 쭉 풀어보면서 한번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다시 이제 재출제했을 때 대응할 수 있게 좀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보시면은 요게 이제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이 나오죠. 이게 지금 1대 있는데 12까지 들어가 있는데 다 이게 회차 기출문제입니다. 1회 때 기출문제예요. 자, 해운법상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규정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사실 여기서는 이 용대선의 그 정의를 안 넣겠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점수를 조금 더 받고 싶으면 뭐가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아까 저희 용대선이라는 정의가 나왔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 정의 규정을 넣어주시면은 점수를 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 푸실 때 회사시험법 좀 특징을 아셔야 되는 게 절대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 이외에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많이 알아서 좀 뽐내고 싶다.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다 적은 다음에 그걸 적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절대로 더 나가실 필요 없어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만 적으셔도 충분히 점수는 받아갑니다. 그리고 배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운법상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규정 그리고 그 이유.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거 2개죠. 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과 관련된 규정을 쓰라는 거고 그리고 이유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유가 솔직히 법에 제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본인이 생각해서 쓰라는 문제였어요. 이건 약간 시사적인 문제였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예시를 좀 넣어놓긴 했지만은 이게 이제 이유를 정확하게 보려면은 법이 개정될 때 개정 이유를 봤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다 준비하기는 솔직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또 나오게 된다면은 제가 지금 적어놓은 것 정도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충 말을 붙여 쓰세요. 배경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선박 배를 사고 파는 거하고 뭔가 배를 빌리는 거. 선박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여객 운송한다. 아니면 화물 운송한다.
내가 사업하려면 배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이 배를 사거나 빌리는 거를 국가에서 규제할 필요가 없죠. 네. 규제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사업하기 때문에 배 사와서 아니면 배를 빌려 사업하기 때문에 왜 막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이렇게 막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그 뭐냐면 자, 만약에 이런 선박매매나 용대선 거래량이 지나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운이 호황기에 접어들면 엄청나게 많이 빌리고 많이 사겠죠. 근데 일시적으로 만약에 불황기에 접어들면 어떻습니까? 이게 거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배들이 그냥 항구에 그대로 묶여 있습니다. 네. 엄청난 낭비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선사라든지 해운사들이 줄도산하는 거예요. 네. 실제 저희 지금 이제 해운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금 장기 불황이었죠. 장기 불황에다가 최근에 조선사하고 다투면서 다시 이제 호황으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사업한다고 해서 이렇게 선박이나 매매나 용대선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풀어놔 버리면은 너무 과도할 경우에는 나중에 이게 불황기에 접어들었을 때 줄도산이라든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선봉량이라는 거는 네, 이 어떻게 보면 화물 운송량을 말하는 겁니다. 네. 배의 양을 말하는데 선봉량을 적절하게 유지해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배들이 또 너무 많으면 왔다 갔다 하다가 무슨 사고가 많이 나겠습니까? 서로 막 부딪히고 해가지고 충돌 사고 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해상 안전과 항로 질서 유지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유는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유는 솔직히 이거는 딱 정해놓은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가지고 대략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개념을 좀 비벼가지고 쓰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용대선 제한의 매매와 용대선 제한의 규정은 뭐냐? 1번에 개념 나와 있는데 이 개념은 제가 그냥 법정 구조로 가져온 거예요. 네. 이 정도 쓰시면 충분합니다. 자, 해수부 장관은 대한민국 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와의 매매, 자, 국적 취득 조건으로 빌린 선박 매수를 포함 또는 용대선을 제한하거나 특정 항로나 특정 구역에 선박을 투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 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 이런 사람하고는 매매. 뭔가 우리나라 보면은 금지되는 국가가 있겠죠. 그런 데 말한 겁니다. 그리고 국적 취득 조건으로 빌린 선박은 뭐냐면은 호위 이제 이게 뭐 소유권 그 취득부 나용선에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선박을 내가 도입을 할 때 돈이 없잖아요, 맞죠?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내가 취득할 때니까 약간 할부 비슷하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처음에 건조하고 내가 일시불로 다 지급하고 사오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할부 비슷하게 조금씩 뭡니까 돈을 리스 비슷하게 돈 주다가 나중에 내가 다 납부하면 뭡니까 그때 가서 소유권한테 올라오는 거 이걸 저희가 국적취득부 나용선 이런 말 쓰는데 이거 그냥 법조문에 나와 있는 국적취득 조건으로 빌린 선박 이렇게 그냥 기억하세요. 네. 그러니까 답안 쓰실 때 많이 좀 이렇게 들어본 단어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걸 다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법에 나와 있는 것만 정확하게 쓰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저희 법에 나와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 쓰시고 밑에 보시면은 제한 절차가 있죠. 제한 절차는 제가 세모를 한 게 왜 세모를 했냐면은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용대선의 제한 규정하고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정도만 쓰셔도 제가 보기에는 20점 중에 10점 정도는 받으셨을 겁니다. 이상은 받는데 좀 더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밑에 나와 있는 용대선의 제한과 관련된 제한 절차 요걸 적어 주시게 된다면은 점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요거는 기억해 두셨다가 같이 하시면 되고요. 뭔가 제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뭡니까? 갑자기 하면 안 되겠죠? 사전에 뭔가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제한 조치하려면은 크기, 종류, 선박 이런 것들을 미리 고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리 기준을 정해놓고 이런 것들은 니들이 매매, 살 수가 없고 용선을 못하니까 조심해서 이렇게 선박 운영을 알려준다는 거죠. 다만 원칙이 있으면은 예외가 있겠죠. 그래서 예외 인정 허가가 나오죠. 만약에 제한 내용이 허가 인정받으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자 밑에 이제 여기 나오는데 허가 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선박 매매나 용대선 제한의 경우에는 20일, 선박 투입 제한의 경우에는 7일 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통지 그 기간에 안 해주면은 뭡니까? 허가해 준 걸로 허가 의제가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20일하고 7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에는 안 나와 있어요. 위임이 돼가지고 대통령령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실어놨는데 많은 분들이 공부하실 때 물어보시거든요. 이게 회사신용법이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냐, 법만 봐도 되느냐, 대통령을 봐야 되느냐, 규칙까지 봐야 되느냐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법만 보세요. 법만. 네. 법만 보시고 다만 법을 보시다가 진짜 약간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위임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건데 솔직히 이 동그라미 위임 같은 경우에는 허가 신청 받는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형에 통지다. 이렇게 쓰셔도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조금 더 이제 그 채점하시는 분한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규정을 적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20일, 7일 정도만 기억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제 선박의 매매 용대선 제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회 때 나왔잖아요. 맞죠? 1회 때 나왔고 지금 13회, 한 10회차가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르죠. 또 나올지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정도만 기출 문제긴 하지만은 여기 정리된 내용 정도만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요 내용 바탕으로 답안을 쓰시면은 제가 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은 이게 보조학로인데 보조학로는 저희가 지금 2회 때 나왔죠. 2회 때 보조학로 나왔었고 요게 따끈따끈합니다. 작년에 한 번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2회 때 한 번 나오고 12회 때 한 번 나왔어요. 저희 지금 2회 때 보고 있는데 2회 때 문제 보시면은 자, 해운법상 해양수산부 장관이 보조항로를 지정하는 이유를 기술하고 보조항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약수하죠. 결론적으로는 보조항로에 의의하고 보조항로의 취소, 이걸 쓰라는 거예요. 보조항로 지정 취소, 이걸 두 개 쓰라는 건데 잠깐 저희 제일 끝에 12회로 가볼까요? 네. 제일 끝장 펴보시면은 마지막 19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네.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12회 때 작년 문제예요. 작년 문제인데 보조항로 해가지고 자, 해운법상 보조항로의 지정과 취소에 관한 다음으로 답하시오. 자, 1번 보조항로를 지정하기 위한 요건. 네. 거의 이제 1회 때 문제 비슷하죠. 근데 2회 때가 좀 추가했죠. 보조항로가 지정된 경우에 해수부 장관이 관보에 고시할 내용. 3번 해수부 장관이 보조항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자, 물음 1하고 물음 3 같은 경우에는 1회 때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고요. 물음 2만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항로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출제가 2번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 어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내년 올해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혹시나 말씀을 드린 이유가 40점짜리로 나오게 되면은 중간에 10점이라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끼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보조항로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보조항로가 저도 최근에 이제 그 어느 지자체인지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지하철 쪽에서 유객선 도입한다고 해가지고 섬 도서 쪽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였네. 왜냐하면은 거기 사시는 주민분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전기선이 없기 때문에 부전기선만 왔다 갔다 하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지자체에서 섬이 그러니까 많은 섬들을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 보조항로를 굉장히 좀 중요시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선사들이 채산성 때문에 많이 못해요. 네.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 의의에서 보조항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조항로는 저희가 그래도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거 볼 텐데 저희 시간이 돼가지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네, 하겠습니다.